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관련 동영상을 금전 거래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지시에 반항한 제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도망갔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운전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떠넘기려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빨리빨리 드릴 말씀이 많아서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자, 지금 이 사진 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상인들이 지난 14일에 이른바 이 다리 없는 꽃게 파문 이후에 바가지 요금 근절하겠다, 자성하겠다 하면서 큰절 올리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저희도 이 얘기를 다룬 적이 있던 터라 아유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 지난주에 또 저격글이 올라왔습니다. 큰절쇼, 아까 본 그 큰절쇼 믿은 내가 호구다 하면서 말이야. 분명 살 때는 온전한 꽃게들이었는데 집에 와서 뚜껑 열어봤더니 저렇게 7마리 중에 다리가 온전한 게 단 2마리였다는 겁니다. 아, 도대체 이 소래포구에는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건 반장이 제보하고 싶은데 컴맹이라서 속 터져요. 사고 치기 직전입니다 하신 도전은 미래다님. 아, 그러시면요. 02-751-6001번, 751-6001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거기로 그냥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더 강하게 비판하는 사반이 되세요 하신 현은님. 자, 캐나다 엘버타 삽니다. 한국말 서툴러도 사반은 꼭 봐요 하신 제이 라포즈님. 시카고에서 완전 잘 보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중독되는 방송 하신 노현님. 오늘 우리 엄마 유연득 여사 생신입니다. 엄마 건강하고 사랑해 하신 아르헨티나의 안나님. 자, 강성희님, 정중용님, 허명숙님, 강경화님, 공인미님, 생일 맞은 박필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반 뉴스 육박!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침입부터 도주까지 단 17초. 자, 눈 깜빡할 새 벌어진 일 만나보시죠. 자, 헬멧 쓴 남성 주변을 저렇게 쓱 보더니 갑자기 망치로 금 거래 소문을 쾅쾅.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금이 없네. 다시 나와서 공범과 함께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있습니다. 금거래소에 금이 없었어요. 자, 이틀 뒤에 또 다른 금은방에 출몰했어요. 똑같이 망치로 쾅! 이번엔 부수고 들어가더니 진열대 부수고 귀금속을 그냥 한꺼번에 확 쓸어 담아가지고 저 가방에다 털어넣더니 계단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진짜 요즘 금은방 터는 도둑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발 잡혔다고 해주세요. 네, 검거가 됐습니다. 1차 범행은 지난 20일 새벽 4시쯤에 있었는데요. 양산의 한 금거래소에 망치로 출입문을 부순 뒤에 들어가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귀금속이 전시가 안 돼 있어서 미수에 그쳤는데 이틀 뒤 새벽 경남 창원의 한 금은방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해서 2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비업체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요. CCTV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이들이 주거지인 부산으로 도주한 걸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검거했고 훔친 귀금속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승희 의원님. 예. 앞서 보셨다시피 한 명은 훔치고 한 명은 오토바이로 이렇게 태워서 도망가고 뭔가 손발이 착착 맞아요. 너무너무 잘 맞잖아요. 저하고 앵커 같이 친했는가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 친한가? 예, 앵커. 예, 저 두 사람이 같이 옛날에 배달업체에서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발이 잘 맞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해서 도망을 갔는데 아까 흉기를 들었고 2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특수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구속영장 발부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첫 번째, 두 번째 한 모습이 아닌 듯합니다. 여러 번 해서 여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죄까지 완전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이어갑니다.
주차장 막고 6일째 깜깜. 자, 이거 주목해서 봐주세요.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저 차량. 자, 출구 앞에 멈춰서 주차 요금 정산기를 이렇게 딱 터치를 하죠. 자, 그런데 누군가한테 이제 불만을 토로하듯이 차를 멈추고 한참을 저렇게 정산기에다 대고 토킹 어바웃을 합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왔어. 왜 나왔어? 자, 야, 너 어디가? 세상에, 갔습니다. 에? 와. 안 돌아왔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6일째. 이 방송이 지금 나가는 이 시간까지 지금 안 나오고 주차장 입구를 저렇게 틀어막아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동차가 무슨 일회용품도 아니고 말이죠. 저렇게 버려놓고 가면 어떡해요, 저거? 네, 최근 인천 소래역 근처 8층짜리 상가 주차장 입구인데요. 저렇게 한 차주가 6일째 그 입구를 자기 차량으로 막아놨습니다. 상가 입점업체와 상가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물은 1층에서 5층까지는 상가고요. 6층에서 8층은 모텔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도 상가나 모텔을 이용한 손님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관리단 대표가 제보를 주셨는데 이 차주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벌이는 건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표는 이 차주가 나갈 당시 주차 시간이 14시간 정도여서 주차요금 4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아마도 주차비 때문에 그냥 간 게 아닌가 하는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반나절 해서 얼마라고? 14시간 해서 지금 4만 원이 나왔으면 6일째면 지금 얼마예요? 일단 그것만이 피해가 아니라 뭐 피해가 지금 사실 저희 상가 전체 지금 주차장을 못 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손해 액수야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저게 6일째지? 보통 전화를 저렇게 떴으면 뭐 견인이라도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안 됩니다. 왜요? 법적으로 견인 잘못하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고 경찰이 차주가 누군지는 확인했는데 당사자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허허. 이거는 혹시 사실 대포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그게 동일인이 아니어서 지금 당사자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뭐 주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저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는 지금 단순한 주차비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찰에서 지금 저 건물 전체 지금 상가 입점해 있는 데까지 전부 다 피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당사자 파악해서 당사자를 통해서 차를 빼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이가 보고 있는데 슬쩍입니다. 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앞에 저 서 있는 남성 뭔가를 빤히 살펴보는데요. 바로 유모차였어요. 유모차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 여성이 지금 유모차를 끌고 오더니 저 남성과 함께 역시 유모차를 이리저리 스캐닝하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저 남성, 주저앉아 있는 남성 갑자기 유모차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들쳐업고 여성과 함께 퇴장합니다. 당근 거래 했나 보다 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저 유모차의 주인은 바로 이 영상을 제보해 주신 사반 가족이었습니다. 소장님, 저 네. 영상 속 부부가 그러니까 남의 유모차, 이 제보자의 유모차를 훔쳐간 거예요. 그것도 완전 비싸고 완전 새 유모차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아이를 데려가고 있네요. 그럼 자기 아이 앞에서 저렇게 절도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제보자가 보시기에는 이거는 너무 새 거고, 그래서 바구니에 기저귀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버린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보자께서 잠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유모차를 저기다가 자, 딱 지금 떨어진 게 세워놨는데, 기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저귀가 있다는 건 지금 누가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본인들도 부모님인데 그 남의 아이의 저렇게 유모차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제보자가 화가 나셨고요. 그래서 경찰에 지금 신고하고 CCTV까지 넘겼다고 합니다. 잠깐 세워둔 걸 갖다가 세상에 저렇게 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게 웬 날벼락?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역시 만나보시죠. 자, 골목길을 지금 저렇게 나오는 오토바이 갑자기 뭔가를 차량 쪽으로 휙 던졌어요. 우두두두두두 바로 쓰레기 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이 풀밭에 몰래 버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심한데요, 이거?
풀밭에 버려도 잘못이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옆에 있는 차량에 저렇게 묻었는 거는 차량 입장에서는 차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경악할 일이죠. 지금 잡혀 있는데 저 오토바이 저분이 하셨는 건데 어제 12시 40분쯤 울산 북구 한 식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차가 온통 쓰레기 더미로 덮여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유리창에 있는 게 뭐냐 확인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였다는 거죠. 블랙박스 영상을 이게 정말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금 차량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 부분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빨리 가셔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뭐 풀밭에 버리려고 했다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좋습니다. 자, 다른 영상 또 이어서 보시죠. 자, 어느 아파트 주차장. 자, 남성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뒷걸음질을 하면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고라니. 저거 뭐야? 차량 본인이 잃고 방금 뭐가 튀어나온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하, 이런 라니 고라니 차에 부딪힌 뒤에 다시 어디론가 도망갑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주차장에서 고라니가 튀어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라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주차장에서 관리 책임 있는 거 아닐까요? 고라니 책임이죠. 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 주차장에서 고라니를 만나면 저도 정말 너무 무서워서 당연하죠. 뒷걸음치잖아 그냥 뒤도 안 보고 돌아서 도망갈 것 같은데 예. 일단 지난달 말에 이제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관리실에 문의를 했겠죠. 이 차주분께서 이 고라니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이거 고라니 들어와서 차를 이렇게 부수게 만들면 어떡하느냐. 근데 뭐 저거는 일단은 동물의 한 사고이기 때문에 면책 사유라고 하고 자차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라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에 고라니가 그냥 상시로 저렇게 출몰해서 저런 상황이라면 고라니를 지하주차장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막을 뭐 차단 장치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될 관리 책임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렇게 차에 손해를 끼쳤으면 동물의 주인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동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라니가 주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고는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본인 스스로 해결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4살배기에게 종결한 오늘도 말이죠. 이 사반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에 그 옳고 그름을 판단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저희한테 메일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교회에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시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건 남편이랑 연애할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뒤에도 며느리한테 같이 교회 가자거나 종교 강요하는 부분은 일절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어머니가 4살 난 이 사연자의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더니 평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연자, 그러니까 아내를 빼놓고는 남편이나 아들한테 교회 갈래라고 권유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은 어머니가 손자 자랑하고 싶어서 데려가는 건데 그냥 보내면 안 되냐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 아내가 손자 자랑하는 자리가 왜 교회여야 하는지 또 자랑이 목적이라면 한 번이면 되지 않을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또 그건 아니지 않냐면서 서운해했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이 얘기를 도대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본인이 너무 속 좁은 건지 고민이 된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너무 진짜 어렵다. 좀 너무 아픈 얘기는 가급적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차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랑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손자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성문이 오빠 데리고 와서 아들 자랑 실컷 하세요. 어머님 아들 얼마나 잘났어요. 수염도 나고. 제 아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동그라미. 야, 오늘 구도가 좋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 어머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거 어디 시애미한테 그래 우리 예쁜 손자 교회 데려가고 싶어서 그런다. 네 아들이기만 하니 우리 집 장손이기도 해. 아이고 이 성문이 이놈아 이 수염만 길렀지 이 바보 같은 놈아 지 마누라 하나 설득을 못해서 X. 자 그러면 승희 의원님부터. 아니 교회라는 곳이 나쁜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가는 곳이 뭔가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아니고 이 아마 참고로 승희 의원님도 크리스찬. 기독교인입니다. 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머니가 지금 데리고 가는 곳이
아이에 대한 자랑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가서 이야기하고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교회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뭐 불법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뭐 가는 것 저는 나쁜 장소가 아니고 아이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면 가는 것 자체를 말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소장님. 네, 저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장하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이래서 안 돼라고 얘기하실까 봐 예. 걱정스러운데 제가 그 좋습니다. 비판을 감수했고요. 그다음에 예. 종교적인 관점은 넣지 않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아이의 사실 4살짜리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잘 못하죠. 근데 엄마의 결정이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뭐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가족들의 의견도 조금 받아들여서 의논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단 뭐 종교나 뭐 신앙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교육적으로는 아이한테 뭐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반대를 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두 분의 의견은 이랬고요. 우리 백 변호사님. 주말에 아들하고 있고 싶은 것을 사실상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게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저도 이제 종교에 대해서 호불호를 얘기를 할 생각은 별로 없고 종교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상 며느리한테 종교를 강요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말에 집에 혼자 동거나 남겨 있어요. 나머지 가족 다 데리고 교회를 가고 며느리가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가자 그래봐야 싸움 날 거 뻔하고 분란 날 거 뻔하니까 나머지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물론 교회 다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아유 우리 손자도 데려가서 또 하느님 믿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아내 입장에서 전혀 그게 아니죠. 저는 이거는 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자는요. 제 생각에도 사실 이 엄마가 안 간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엄마는 본인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부모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아이만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엄마가 좀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 가지만. 들었습니다. 지금 아내가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예. 있다는 거 이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그리고 교회가 하루 왼종일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딱 받는 거 딱 2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너무 집 독실하세요. 근처에 있으면 너무 독실하세요. 아니, 제가 봤을 때 굳이 그 가는 것 아니면 뭐 아내가 정말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다른 종교에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그냥 그 집안에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민돼서 여기 온 거예요. 고민돼서 결정이 안 돼서. 좋습니다. 이 뜨거운 반응.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써니님 종교만큼은 가족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김아영님, 아들이 커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스님은요, 제 경우하고 똑같네요. 저는 새 아이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만 보내요. 어머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셨고요. 현알리님도 아이도 주일학교 나가면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사회활동해도 좋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21살 여대생 모노님 이메일 아이디로 호칭하겠습니다. 모노님 보고 계신가요? 이 또래들에 비해서 꾸미는 거 많이 좋아하신다고요. 자, 며칠 전 한 헤어숍에 가셔가지고 저렇게 보시다시피 뿌리 쪽 검은 머리가 올라와서 뿌리 탈색을 하러 가셨대요. 자, 이제 탈색 약품을 머리에 뿌리고 시술하는 와중에 두피가 굉장히 아팠지만 그냥 참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머리칼이 계속 뚝뚝 끊어지더랍니다. 어쨌든 탈색이 끝나고 나서 머리를 감고 나서 거울을 봤더니 세상에 저지경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 모노님 말로도 이 반지의 제왕 나오는 골룸 머리다 이렇게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외출도 못 하시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왜 아니시겠어요? 충분한 좀 보상이 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중학생이 됐는데 내 자식 자녀 할인 혜택은 왜 없어요? 뭐야 남이야? 국내 최대 만 15세까지 자녀 할인. 악사의 혜택은 디테일로부터. 악사. 아들, 수도요금 줄었네. 바디워시 바꿨거든요. 이제 물만 스쳐도 미끌거림까지 싹. 그래서 수도요금까지 싹. 네 아빠도 쓰라 그래. 피지, 채취까지 미끌거림 없이 싹! 우루스 스키너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관련 동영상을 금전 거래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제가 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자연 기자가
카톡을 보내서 이걸 취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뭐 난리였어요. 네, 어제 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축구 선수 그리고 이 사생활에 대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제 한 글쓴이가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A 선수랑 만났던 여자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선수는 상대랑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잠자리를 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이 중에는 연예인도 다수 있다. 그 와중에 A 선수는 다른 여성과 연애까지 했더라라면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글쓴이의 아이디는 황의조 선수의 성 그리고 생일을 조합해 만든 거였는데요. 정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지극히 사생활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글쓴이의 폭로 내용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건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한 건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황금폰. 자, 뭐 진짜 금으로 도금을 한 휴대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불법 촬영물을 찍고 돌려보기까지 했던 그 가수 정준영의 그 휴대폰, 그 소위 그 당시에 황금폰이라고 했었잖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질문도 받고 또 기자님들하고 답변도 좀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일어난 해프닝이야. 우리가 사생활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굳이 사건 방송에서 다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축구 선수의 휴대폰 안에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어떻게 보면 그 촬영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불법 영상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지금 저 제보자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다루는 것이고 과연 그 부분이 정말로 불법하게 촬영되었고 또 촬영된 영상물이 제3자에게 팔리거나 아니면 또 그로 인해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불법 촬영을 했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슨 사진하고 또 영상까지 공개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불법 촬영이라는 표현이 맞으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영상을 다 확인하거나 보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게 일단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상 속 지금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황의조 선수가 뭐 다른 여성의 머리를 잡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여성이 이 글을 올린 분인지 왜냐하면 그게 제3의 다른 여성이라면 그 여성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쓴이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일단은 뭐 황의조 선수의 휴대폰이 뭐 다 털렸다. 글쓴이 말로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했던 걸 다 자백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황의조 선수가 누군가 다른 여성들과 만나면서 영상을 몰래 찍었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걸 사실 가지고 있는 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걸 폭로자가 마음대로 또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현재까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이걸 두둔하거나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논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황의조 선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어제 그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계속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황 씨의 매니지먼트사 유제이 스포츠는요, 사실무근의 루머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 의뢰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 SNS를 통해서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서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입장도 함께 냈습니다. 자, 이 타이밍이 조금 공교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토요일 날 황 선수가 국내에서 FC 서울 소속으로 경기를 국내 마지막으로 치르면서
유럽 재진출을 이렇게 선언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황 선수가 이제 늦은 나이에 유럽으로 가서 너무나 많이 배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고 싶은 포부를 밝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뭐 지금은 굉장히 악재가 생긴 거죠. 난관에 봉착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의조 선수는 일단은 스케줄을 뭐 전면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정됐던 팬 미팅도 취소했고요. 앞으로의 스케줄도 뭐 아마도 개인적인 이유다라는 것으로 아마 취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미팅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 문제는 말이죠. 이 영상을 네. 뭐 사고 파는 그런 뭐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이 글쓴이가 공개한 뭐 황의조 선수라고 돼 있는 그 영상을 뭐 팔고 사고 파는 그런 상황도 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황의조 영상 팝니다. 3,000원. 홍광기 유출 영상 팝니다. 그러니까 뭐 저 영상 뭐 저렇게 이렇게 쭉 나오면서 구매자를 모집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판매자는 이제 계정을 팔로우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무료로 공유해주겠다. 그러니까 본인 팔로우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칭 계정들까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그거 관련해서 몇 시간 뒤에 추가로 또 입장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이고 황의조 선수 및 당사자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로 뭐 계정을 키우고 뭐 아이디를 변경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자, 승현님, 네. 승현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 관련해서 많은 또 취재에 응하셨더라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자,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냐, 아니면 가해자냐, 아니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냐, 지금 막 계속 분분합니다. 세 가지가 먼저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말씀을 드릴 건데, 1. 그 영상이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동의받고 찍었느냐, 동의받고 찍지 않았느냐. 만약에 동의받고 찍지 않았다면 황의조 선수가 100% 불법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영상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자, 요 다음에 그렇게 불법에게 찍은 영상을 그걸 배포하면 그게 별죄가 성립돼요. 근데 저 구하라 사건 때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성인의 남녀가 동의를 받고 그런 영상 찍는 거 저는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동의를 받고 그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그게 유출되는 것, 그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법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협박을 하면 그게 우리 저 성폭력 특별법에 따로 협박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동영상이 동의를 받고 찍었는지, 동의를 받고 찍었다 할지라도 그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출이 되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게 영상의 동의를 받고 찍었는데 지금 이 여성이 그 황의조 선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영상을 알렸다면 앞에 찍은 영상이 동의받았으니까 문제없고 그 뒤에 황의조의 동의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뿌렸기 때문에 이 여성이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영상이 지금 피해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고 찍었다면 황의조가 당연히 범죄의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지금 제보자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만약에 아니라면 그 영상을 동의하고 찍건 동의하지 않고 찍었건 간에 황의조 선수가 이걸 외부적으로 유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가 됐든 이런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도 보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걸 우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신경을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황의조 선수 측에서 오늘 조금 전에 또 아주 좀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적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말대로라면 불법적인 영상 유출, 그러니까 영상 공개의 피해자다 이런 주장입니다. 황의조 선수는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활동을 했는데 FC서울 관계자에 따르면 1년 전쯤 그리스에 있을 때 황 선수가 휴대전화를 분실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5월에도 한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DM 기능을 이용해서 황의조에게 이 핸드폰에 재밌는 거 많더라 이런 말을 건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은 계정을 삭제했는데 이번 일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냐 이런 얘기였고요. 또 황의조 씨 관계자 측은요.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부주의로 잃어버렸던 게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난을 당했던 거다. 해킹을 당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라고 또 지금 주장을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지시에 반항한 제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많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지난해 5월 2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0대 교사가 자신의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요. 그러자 교사는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학생은 책상을 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교사는 해당 학생을 교탁 앞으로 불러내서 옷깃 위쪽을 3개 잡아당겼고 그 이후에 교실 뒤쪽에 12분 정도 서 있게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 고소. 자, 여기서 너는 선생님입니다. 자, 사실 교사의 훈육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도 이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이 내용 보시면서 많이 좀 의견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소장님.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이렇게 된 거죠. 아이들에게 교우 선생님이 휴대폰은 가방에 넣어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휴대폰을 뺏었어요. 예. 그랬는데 아이가 책상을 쾅 치면서 이제 화가 났다는 걸 드러낸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너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이제 교탁에서 혼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세웠어요. 세우면서 옷깃을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런 싸가지 없는 XX.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게 들으라고 한 건가요? 혼잣말이요? 혼잣말을 했다라고 선생님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 쪽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이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교사가 결국에는 이제 형사 고소를 당합니다. 부모님이 했겠죠. 아이의 부모님이. 그래서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발달에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는 화가 나서 혼잣말 한 거고 그렇게 목소리가 큰 줄도 나는 몰랐다.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신적으로 학대할 요소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승현님. 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는 고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화날죠. 하지만 경찰, 검찰 단계에서 이건 좀 커트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좀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중간에 합의가 됐으면 괜찮을 거예요. 저도 아동학대 중앙지검의 아동학대 조정위원인데 사실 부모 일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실 합의를 종용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선생이 이야기하는 말은 내가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혼잣말을 해도 지금 나중에 이제 판결문에 나온 기록을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그게 다른 학생들에게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들으면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 야 대한민국 이럴 수 있는 거냐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아동학대라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있고 그 개념은 아이에게 욕설을 해도 그게 아동학대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욕설을 하더라도 그게 아동학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구속요건 해당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앵커 말대로 과연 이거를 이런 형태로 형사사건까지 가게 만들었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3개월 동안 네. 법정에서 공방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걸 놓고. 유무죄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 사건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네. 벌어진 일이거든요. 제가 몇 번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죠. 예. 네. 그때 선생님이 저를 보고 막 뭐 때문에 혼을 냈어요. 저를.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놈의 집구석은 도대체 뭐 어떤 놈 그래. 새겨먹은 집구석이길래 맞아. 애를 이 모양으로 만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럼 사건 반장이죠. 제가 그래서 같으면. 부모님한테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반응이 그냥 하하 웃고 마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거의 비슷한 거 당하면 그래서 잘 혼났다고 네가 반성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이게 사실 재판까지 간다는 것도 저도 좀 씁쓸한 그런 세태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조금 전에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 뭐 4가지가 없는 XX라고 얘기한 걸 아이들이 들을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법적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런데 저는 그래도 법원에서 나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선생님 혼잣말을 했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들릴 가능성이라는 것 뭐 들려도 어쩔 수 없지라는 정도의 미필 조건이 인정이 되니까 이거는 아동학대 맞다. 정서적 학대행위 맞다. 그러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예. 하지만 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아하. 선고를 유예하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을 선고한 효력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전과도 남지 않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정도의 상징적인 내용만 준 거고 아까 옷깃을 저렇게 바로잡고 뒤에 세운 정도 이제 훈육,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되는 정도의 훈육과 아니면 지금 아동학대나 혹은 폭행하고 이제 경계선이 애매하잖아요. 저 정도의 상황은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예 옷깃을 잡고 뒤에 세웠던 것 정도는 이거는 법으로 처벌해야 될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건 무혐의로 판결했습니다. 자, 제가 승희 의원님께는 나중에 좀 다시 여쭤볼게요. 자, 소장님. 네. 소장님 이 상황을 좀 전문가 입장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뭐 정답은 없고 개인들의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둘 다 잘못을 했죠. 아이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야 되는데 감히 선생님 앞에서 다른 아이들도 다 영향을 받을 정도로 사실 방해를 한 거죠. 수업을 방해한 거죠. 꽝 소리.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조금 더 다소 감정적으로 반응을 안 하시고 훈계를 하셨으면 좋은데 감정적인 반응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 정도에서 끝났어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좀 화가 나셨을 수도 있으면 선생님께 좀 아이를 다시 한번 좋게 타일러달라고 부탁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도 상담사로 저희 연구 선생님들이 학교로 파견을 나가시는데 예.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처리를 하기 어렵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외부에 있는 상담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문제를 좀 세상에. 갈등을 처리해달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사실은 좀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어린들 사이에서 이렇게 너무 커지게 되면 또 반대로 또 그게 또 아이들한테 또 한 번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너무 확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많은 말씀 주십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의견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리현아님은 그래도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욕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하지만 김태경님은 수업을 방해하는 거면 제지하는 게 맞는 거지 어디까지 용납해줘야 합니까? 크리에이터님, 교실에 저런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은 대체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 건가요? 하셨고요. 판다나무님, 이런 와중에 피해자는 대다수의 나머지 학생들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지난해 4월 광주에서 정말 선을 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인데요. 지난해 4월 10일 한 광주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아이가 이제 다른 학생 팔, 얼굴 이런 거 때리는 거 보고 선생님이 이 싸움을 말리려고 책상을 넘어뜨렸는데 그걸 어디로 넘어뜨렸느냐? 교실 맨 뒤에 있는 거를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어요. 니들 당장 멈추지 못해 하면서 그렇지, 확 이렇게. 그렇죠. 그럼 예. 분위기가 딱 이제 잡히잖아요.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아이의 부모가 예. 이건 나의 정신적 손해, 아이의 정신적 손해를 포함해서 3,279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고 거기다가 책상을 꽝 넘어뜨려서 애를 놀라게 하고 했으니까 이건 아동학대니까 정서적 학대행위니까 선생님을 처벌해달라고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때 탄원서가 무려 1,800장 정도가 또 제출이 됐었습니다. 다른 교사, 다른 학부모님들.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교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을 냈는데 민사소송은 계속되고 근데 문제는 이 학부모가 예. 이거 검찰 판단 잘못됐다. 검찰에 항고까지 해서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고야. 자, 승희 의원님, 예. 이 광주 지난해 4월 광주 이 사건 때문에 며칠 전에 초중등 교정 단체들이 기자회견했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 제발 좀 개정 좀 해달라고 말이죠. 사실 저희 건물 바로 위에 교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총에 저도 이제 교권 담당하는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있는 휴대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교칙으로 정하세요.
적어도 학교에서 수업 중에는 아이들이 휴대폰을 봐서는 안 된다.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무작정 휴대폰을 하고 있고 휴대폰에 게임하는 걸 선생님이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기본적인 어떤 그 카테고리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학생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그 책상을 바깥으로 미는 거는 맞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아이들한테 너희들 싸우지 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탁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고, 아이들이 싸웠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싸움을 말릴 수 있을까 한 번 정도 고민하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예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너무 많은 말씀들을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17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도로변에 서 있던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낸 운전자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현장 상황을 두리번 살폈는데요. 그런데 운전자는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척 하더니 그대로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는데요. 잡고 보니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운전자 결국 구속됐습니다. 운전자의 회사 직원까지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깜깜한 새벽 시간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내리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걸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걸. 그러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이게 지난달 17일 새벽 1시 반쯤이었는데 부산의 한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50대 여성을 한 차량이 들이받았는데 그 현장에는 목격자도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량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를 해버렸는데요. 이 당시 상황이 조금 더 영상에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만큼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빨간 원에 저렇게 포착된 승용차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운전자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고요. 급하게 방향을 저렇게 바꾸더니 그대로 달아나려고 합니다. 이때 사고 현장 목격한 게 택시기사였습니다. 차량 앞으로 달려가서 멈춰 세웠고요. 운전자는 그래서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랑 같이 다친 여성을 살펴보는가 싶더니 차량으로 돌아가서 황급히 저렇게 다시 올라타서 달아나네. 야, 세상에 이 피해자분이요. 전치 12조. 완전히 여기저기가 다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렇게 갔다가 분명히 도망가는 형태를 택시 운전자가 세웠는데 거기서 내려서 피해자를 확인하고 저렇게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 음주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CCTV를 확인해 보니 이 운전자 술집에서 술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특가법에는 사고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구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구조하지 않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뺑소니 운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혐의가 아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영상이 다 있는데 금방 잡히겠죠, 뭐. 생각보다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CCTV에 그 또 택시기사분께서 이제 차량 번호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고, 아이고야. CCTV 상으로도 저게 정확하게 차량 번호가 좀 어두우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따라서 저 주변에 CCTV 72대를 분석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 가해 차량이 한 주차장에 주차하고 정차하는 것까지 동선을 쭉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해 차량을 특정을 했는데 가해 차량 특정하면 이제 차량 차주 이제 신원이 나오죠.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난 어디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로 오면 저랑 만날 수 있어요.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너 어제 음주운전 사고 냈지?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요, 저 운전 안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일단 회사에 찾아갔는데요. 그러기 전에 확인된 내용이 당시 차량에 여성 한 명이 같이 타고 있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찾아가서 그 차주인 회사 대표를 만났는데요. 사고 당시에 본인은 운전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20대 회사 여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당시에 차를 몰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회사 대표가 지목한 해당 여직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제 운전한 거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여직원과 같이 현장에도 같이 가고 차량도 같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차주는 참고인 조사만 당시에는 받았는데 그때도 본인은 운전을 안 했다고 해당 내용으로 진술 조서까지 다 썼습니다. 아니 어느 회사 사장이 자기 차를 새벽에 직원한테 빌려줘요. 근데 일단은 그 차에는 운전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했겠죠. 근데 이제 보통 회사 뭐 법인 차량으로 회사 직원들도 막 쓰는 차량 모르겠지만 회사 대표 개인 차량을 회사의 다른 직원이 운전을 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것도 새벽에.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게 딱 나왔습니다. 예.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진술한 다음 날 회사 대표인 30대 여성 운전자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실 직원이 아니라 회사 대표가 한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 대표도 경찰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운전한 게 맞고 직원은 운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뒤늦게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금방 들통날 걸로 뭐 소장님 이걸 뭐 아이고 참. 네, 왜 이 사람 둘 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일단 회사 대표, 이 대표는 정말 좀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지금 사고 낼 때도요. 이미 무면허였다고 합니다. 2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또 음주운전을 했고요. 그 전에도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3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걸리면 나는 정말 중한 형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두려움과 처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직원한테 이제 허위 진술을 시킨 거고요. 이 직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왜 거짓 진술했냐라는 질문에 회사 대표가 보통 또 나한테 잘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고 싶었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지 뭐 금전적인 보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압박 이런 것들은 없었을지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승현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자, 음주운전 또 음주운전 네가 했다고 이렇게 사실상 떠넘겼습니다. 가수 이루 씨가 얼마 전에 집행유예 받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죠. 지금 이렇게 다 하더라도 결국 나오면 물론 중간에 이제 뺑소니가 있기 때문에 실력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솜방방이 쳐버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면허 없이 운전하잖아요. 그럼 자동차 그냥 빼앗으세요.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 좀 빼앗고 그 사람 사실상 좀 이렇게 치료받도록 좀 해야 되지. 이런 상태로 이렇게 놔두면 저렇게 선량한 피해자가 저렇게 다칠 수 있는데 음주운전 좀 엄중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좀 국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동 걸리지 않는 상황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남편의 다정한 모습에 반해서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강 씨. 이후 4남매까지 낳아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하지만 강 씨가 알던 남편의 정 많은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4남매를 키우는데 제대로 된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은 5년 전 강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난 뒤에 더 심각해졌는데요. 병원비는커녕 투병 중인 아내 몰래 외도까지 저지른 겁니다. 23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젠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는 강 씨. 그녀는 새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사연도 우리 사방 가족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혼자서 4남매를 키우셨다는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다.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사연자 부부는 23년 전에 한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이 모임에서 그야말로 만인의 연인일 정도로 아주 다정하고 또 사람도 잘 챙기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얼마 안 가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고 큰 딸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딸에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둘째를 계획했고요. 이후에 셋째와 넷째까지 차례로 낳았습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금실도 좋고 또 평탄한 가정이겠거니 싶은데 사실 강 씨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두들겨 패드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의 첫 번째 폭행이 첫째 아이 임신하고 8개월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둘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감히 나한테 네가 말대꾸를 해? 하면서 폭행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시작된 폭행은 그 뒤로도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폭행을 너무 심하게 해서 온몸에 멍이 들기도 하고 또 머리가 찢어지기도 하고 또 하루는 셋째 아이 젖을 먹이고 있는데 폭행을 해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으면 아이한테까지 타격이 가잖아요. 셋째 아이가 다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초등생 막내를 제대로 교육 안 시킨다고 또 폭행을 해서 그때 둘째 딸이 오죽했으면 112에 신고를 해서 상황이 마무리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더 많은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한테 큰 고통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집 제가 4층에 살았는데 우리 셋째를 베란다에다 손으로 들고 여기서 던져버리겠다고까지 협박했으니까 경찰이 집으로 출동을 했는데 경찰한테 본인 명함을 주더니 저 여자가 미쳐갖고 그런다고 대기업을 다니는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좀 한 번씩 정신이 나가서 저런다고 경찰이 저랑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모자의 집 있죠 옛날에 아이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 6개월인가 살았었어요. 좀 진작에 좀 결심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아이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뭐 대기업 다닌다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뭐 대기업 다니고 있었으면 돈이나 많이 줄 수 있죠. 대기업을 안 다녔으니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데 아이를 4명 키우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줬다는 겁니다. 생활비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주변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과 친정에 매일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 빌리고 다닌다. 좀 어떻게든 좀 해달라라고 하면 그 남편, 네가 돈을 빌려? 네가 어디서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낮추면서 돈을 빌리냐고 그 돈 빌렸다는 이유로 또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정정할게요. 대기업 다니는 건 맞다고 합니다. 대기업 다니는 건 맞다고 하는데 자 소장님, 아니 본인이 가장으로서 뭐가 됐든 육아에 드는 비용을 이렇게 제때 알맞게 주면 왜 아내가 이러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일단은 아이가 넷입니다. 그 넷일 때 이 엄마가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당연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책임감조차 없는 사람이고요. 더 마음은 아픈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 쌓이다가 이 오늘 제보해 주신 분께서 강 씨가 유방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아이고. 네. 근데 유방암을 내 아이를 두고 유방암을 걸려 진단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어요. 얘기할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내가 암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내가 암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네 병원비는 네가 벌어서 해결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병원으로 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의사께서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1인실로 가서 좀 치료를 해야 됐다. 좀 쉬면서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돈이 어디 있다고 1인실이냐. 1인실은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3인실로 옮겨라. 그래서 그 3인실로 옮겼고요. 그 3인실에 대한 돈도 주지 않아서 동생이 가부를 받아서 그 병실 비용을 낸 다음에 나중에 실비로 갚았다고 합니다. 자, 진짜 세상에 그러니까 항암 치료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와중에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진통 때문에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다인실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주변 분들한테 민폐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1인실에 계셔라 돈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랬더니 세상에 야, 저 돈이 어디 돈 드는데 무슨 1인실에서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제가 참 사람이 아프면 사람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측은지심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가 들었다시피 이제 유방암이 걸렸는데 한쪽 유방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결국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누가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이 강 씨가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 씨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결국 식당 알바를 하면서 이 치료비를 대기에는 정말 너무나 미미한 돈이 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병원비가 더 나와서 이 아르바이트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더 충격적입니다. 외도까지 저질렀어요. 네, 일단 남편이랑 강 씨는 8년 전부터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지역을 옮기면서 그때 혼자 이사를 가게 됐고 그 뒤로는 거의 주말 부부처럼 지내왔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10달쯤 전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퇴직금 받은 걸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핑계로 그 지역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는 1, 2주에 한 번씩 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도 느낌이 좀 쎄하긴 했는데 일단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그동안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 휴대전화가 그 통화 자동 녹음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새 걸로 바꾸면서 옛날에 쓰던 걸 집에 두고 간 겁니다. 강 씨가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 문자, 녹음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깊은 관계인 다른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몸이 배겨나겠습니까? 이 유방암 걸리셨다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강 씨 같은 경우 최근에 암이 전이됐다는 소식까지 또 듣게 아이고야. 됐습니다. 일단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치료도 열심히 받고 해서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몇 달 사이에 암이 전이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몇 달 전에 검사에서는 검진이 없던 암이 전이가 된 건데 혹시 극심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 씨 입장에서는 결국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남편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자, 암이 전이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자, 아까 그런데 처음 암 걸렸을 때만 해도 1인실 말고 돈 든다고 3인실로 갔다고 했던 인간이 이 얘기 듣고 어쩜 좋아라고 했을까요? 제보자 얘기 더 들어보시죠. 전이 됐다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는데 밥을 이렇게 식사를 차려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입맛 떨어지게 어디서 그런 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마누라가 전이가 됐으면 어떡하냐 괜찮니? 병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입맛 떨어지게 그런 소리 하냐고 죄송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루에 3끼 먹는 밥 한 끼 좀 그걸 저희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진짜. 예? 소장님.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좀 심각한 가정 폭력이 있는 가정인 것 같고요. 이렇게 참으신 것 때문에 더 병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 씨가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편의 상간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 상간녀라도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나와도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 가정도 있는 분이고 심지어 손주까지 있는 여성이래요. 아이고야. 네, 그런데도 이제 뭐 손주까지 있으신 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 앞으로 내 남편을 만나지 말아달라라고 문자를 남겼는데도 답이 없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저에게 혹시 미안하지 않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또 문자를 보냈는데도 그냥 계속 답이 없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성의 상간녀가 너의 아내가 나한테 계속 톡을 보내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 씨는 이 이야기까지 듣고는 난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남편을 상대로도 이 상간녀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남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어떻게 그 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거냐고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은요. 이 제보자분의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시죠.
제가 생활비를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그 상가비 소송을 하려고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것도 이제 먼저 소송비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가 솔직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제가 그랬어요. 난 소송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거든. 되게 웃더라고요. 이까지 때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쪽에서 저를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제 남편한테 문자 보냈는데 제가 그걸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캡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갖고 경찰서에 협박으로 신고를 해도 가능한 것인지. 자, 일단 승희 의원님하고 우리 백 변호사님이 그냥 약간 해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승희 의원님부터. 저도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눈물이 좀 핑 돌았는데 첫 번째 국가는 반드시 피해자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 전혀 비용 들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는 이 강 씨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도 가능했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신고하시고 두 번째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법률적 상담을 해주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법률적 상담을 해주는 많은 곳에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가셔가지고 먼저 소송 제기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그 상간녀와 그 남편에게 같이 함께 위자료 소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분명히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좀 열어놓으시고 분명히 새로운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일단은 이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는 그 사이에 이제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게 예전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좀 명확하진 않은데요. 뭐 공소시효 문제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폭행의 증거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는 돈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남편에게 뭐 네 아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이 상간녀 이거는 사실 이 아내분에 대한 협박이 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남편에게 보낸 거잖아요. 이걸 계속 보내면 내가 네 아내를 죽여버리겠다라면 이 남편에 대한 협박이죠. 굳이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간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는 부글부글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지금 소위 말하는 불법행위 소송 정도가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왜 진작에 좀 헤어지거나 그러지 않으셨냐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제 생각도 조금은 비슷합니다만 제가 사연을 보다 보니까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소장님. 네. 그러니까 주말 부부였고 이미 떨어져 지낸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그냥 이혼을 한다는 게 보통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주도 안 보는 거 네. 그냥 이렇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이 강 씨께서 이렇게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던 데는 내 아이가 지금 4명입니다. 네,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으셨겠고 사실 아이들을 두고 나가서 일하기도 어려우신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나한테는 최악의 남편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버티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버티시고 너무 많이 참으셔서 사실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아프시잖아요. 예. 이제는 정말 건강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돼서 건강만 지키시면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제보하신 분의 편이고 또 아이들도 무조건 엄마 편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화를 내고 계세요, 지금. 네, 일단 박연숙님은요. 힘드시겠지만 이혼하셔서 행복 찾으셨으면 합니다. 남편 분명히 벌 받을 거예요 하셨고요. 레츠고님, 저희 부모님이랑 너무 똑같으세요. 65 넘어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지금이라도 결정 내리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사세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바이상님은요. 근데 소송 시작하면 남편이 생활비 안 주는 거 아닐지 이 부분도 걱정된다는 의견 주셨고요. 웃고 있어도님, 아이 4명이 너무 불쌍하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유, 좀 답답한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아이가 거실에서 큰 풍선을 튕기면서 놀다가 엄마에게 휙 던지는데요. 순간 풍선이 폭발하면서 빨간 화염이 아이와 엄마를 뒤덮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나자빠지고 아이 엄마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벽 뒤로 숨어버립니다.
터지는 소리에 놀란 아빠가 달려와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방금 무슨 상황이에요? 사고 전에 아이 엄마가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던진 풍선이 뜨거운 열에 닿으면서 그만 터져버렸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풍선, 그냥 풍선이 아니라 수소 풍선이었습니다. 가연성 물질인 수소가 공기와 열을 만나서 순식간에 폭발하면서 불이 붙어버렸던 겁니다. 이 폭발로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 없이 무사했는데 아이 엄마는 손에서부터 심지어 발바닥까지 온몸에 화상을 아이고야. 입었다고 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트남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곳은 한적한 교차로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건너가고 반대편에서 흰색 SUV 차량이 빠르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화물 트럭도 교차로에 막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SUV 차량을 본 트럭은 경적을 울리면서 급히 속도를 줄여보는데 SUV 대박. 차량, 트럭 보자마자 곧바로 운전대를 꺾어서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달려간 곳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차를 피했고요. SUV 차량은 이번에도 또 한 번 충돌을 피한 모습입니다. 국산 차입니다. 맞습니다. 신호등이 없던 교차로인데다 트럭과 SUV 차량 모두 과속을 한 탓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SUV 차량의 순발력 있는 운전으로 두 차례 위기에서도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차 잘 나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넓은 흰 천을 든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며 크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찍고 있던 경찰도 앞서서 함께 천을 잡아드는데요. 사람들은 더 건물 벽 쪽으로부터 들고 있던 천을 머리 위로 올려듭니다. 자, 무슨 일인지 영상 보시죠. Straight down! Come on! You got my word! Comment! Go! This way, this way, this way, this way! Come on, honey, we got you! Let's go, we got her, we got it! Go now, now! Now! Come now! We got it! We got it!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You okay? 네, 경찰들과 주민들이 침대 시트를 잡아들고 3층에서 떨어진 5살 어린아이를 구조합니다. 아이가 떨어진 이 집은 지붕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해 큰 화염에 보시는 것처럼 휩싸였는데요. 그 불이 건물 복도에까지 번져 한 가족이 탈출하지 못했고요. 경찰도 쉽게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더 지체되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경찰과 주민들 아이부터 아래로 던지라고 했고요. 그 밑에서 침대 시트를 팽팽하게 잡아 아이를 안전하게 받았던 겁니다. 세상에. 나머지 가족들은요? 네, 나머지 3가족은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한창 달리고 있는 고속열차 안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신발을 신은 채로 좌석을 밟고 서기도 하고 네, 심지어 좌석 등받이를 타고 오르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런 부모 어디 갔어, 부모? 네, 이날 이 열차에 탄 두 남매는 2시간 내내 열차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게다가 기차 안에서 음식도 먹었는데요. 돌아다니면서 먹으니까 바닥에 또 저렇게 계속 흘린 겁니다. 승무원은 열차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치우면서 아이 부모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요. 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을 전혀 말리지 않았고요. 주변 시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민폐죠. 승무원의 주의도 먹히지 않으니 승객들은 그렇게 2시간 내내 저 아이들의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쩜 좋아. 이런 모습에 많은 누리꾼들 노키즈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모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러면서 아이 부모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울타리 안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울타리 난간을 부여잡고 한 발짝씩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울타리 정상까지 온 이 고양이 반대편까지 넘어갔는데 뛸까 말까 고민을 한참 하더니 결국 용기를 내서 홀짝 뛰어내렸습니다. 역시 고양이 몸 유연합니다. 네, 이에 집사들도 머리를 썼습니다. 이런 울타리 탈출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 위에 상자를 잘라서 지붕을 만든 겁니다. 이 지붕 때문에 새끼 고양이는 울타리에 매달리긴 했는데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는 두 발과 두 손으로 공손히 난간을 잡고 매달려서는 울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눈빛을 보냅니다. 귀엽다. 이놈의 새끼. 이제 막 한 달이 조금 넘은 이 천방지축 새끼 고양이는 보호소에서 입양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직 배변 훈련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작은 몸으로 집안 돌아다니다가 혹시나 다칠까 봐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울타리를 훌쩍 넘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저 지붕도 오래가진 못했다고 합니다. 집사품이 그리웠는지 새끼 고양이는 다음날 아침 울타리에서 또 탈출해서요. 침실 문 앞에서 집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걸 뚫고 갔군요. 아, 좋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비 여기저기 좀 많이 오고 있죠? 안전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